안녕하십니까. 저 성균관대 이승민입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법제도분과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사실 뭐 법제도분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과 제도가 이제 사회 현실과 동떨어지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장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법적인 것이 아니어도 다양한 그런 그 산업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은 시작은 좀 법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요새 핫 이슈이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제정법안 혹은 개정법안에서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13개 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상자산도 유럽에서도 이미 미카라는 안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주 단위의 입법은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발표에 이어서 제가 송도영 변호사님,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 자율규제 역시도 요즘에 핫 이슈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를 하고, 또 우리 창원대 김태호 교수님께서 그에 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12시에 사실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된 시간이 12시까지인데 그보다는 한 10분 정도 부득이 일찍 끝내야 되는데, 제 사정으로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상 환경을 이라든가 혹은 줌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12시 수업이 있는 제가 포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참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이준희 변호사님의 발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희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스타터로 가상자산 산업 규제 동향과 법제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한 30분 정도 남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화면 공유에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시작했습니다. 네,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자산 쪽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사실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를 통한 규율화만 입법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도 이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막 이렇게 단발성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막 추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게 규율 체계나 이런 어떤 종합적인 관점의 어떤 프레임워크나 그런 생각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로 이제 21년도 말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들은 좀 정무적으로 지난 이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그 직전에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그런 방향성이 상당히 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그 13개의 법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정부 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의 전반적인 틀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설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도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업무 아니고 하셔도 예, 그러게. 네. 최근 시장 동향을 벌써 근데 인트로로 우리 테라 루나 사태를 저희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갔어 갈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출국을 했는지 행방이 묘연한 이제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를 어떻게 신병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신문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법무부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후속적인 어떤 이제 민사 형사적인 어떤 처벌 부분이나 수사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테라 루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실제로 이제 루나라고 하는 코인과의 이런 양쪽의 밸런싱을 통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물 자산의 담보가 없으면서도 사실상 1달러에 거의 준하는 가치를 그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계된 그런 가상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세가 막 올라가고 실제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 거래소들 국내외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와장창 자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난 이제 4월 5일부터 그 이후 5월 10일까지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일종의 매매 정지 또는 전산 장애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손절 매매를 하기가 어려웠었던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 이제 거래소를 상대로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실 조금이라도 손절해서 조금 건질 수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쟁들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라 루나 이슈는 실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화랑과 어떤 그거에 대한 미래에 관한 장밋빛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을 전환을 시킨 하나의 계기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외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입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계속 움직임은 있어 왔는데 그게 일종의 산업진흥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생태계의 그런 좀 더 발전을 위한 그런 시각에 있어서 보다는 이 사태를 기점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그 다음에 사기나 폰지 시스템의 어떤 명확한 처벌, 또 내부 정보 거래 처벌과 같은 일종의 공익적이고 규제적인 관점의 이제 스탠스와 그런 뷰포인트로 시각이 좀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여러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는 달러와 같은 실제 실물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화폐 가치가 뒤에 자산으로서 담보 자산으로서 백업이 되는 그런 가상 자산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테라루나와 같이 자산을 담보로 하자 여기서 무담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었냐? 이게 사기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두 가상자산의 공급과 수요 조절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이게 진짜로 유효한 메커니즘이라면 실제 환율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뭐 환율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화폐 두 개를 발행해가지고 두 개를 알고리즘으로 돌리면은 화폐 가치와 대달러 환율이 유지가 될 거냐. 사실 그거는 아무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난센스일 뿐이다, 처음부터. 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다만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는 평상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신뢰가 깨지는 뱅크런 사태에 가까워지는 경우에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걸 방어할 수는 없는 굉장히 취약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미카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미카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실제로 법을 제정을 해서 6월 달에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 이제 증권형 토큰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에 관한 일반법, 우리나라로 따지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준하는 성격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기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발행 적격 제한이나 요건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또 그런 자산 담보 없이 그런 설계된 코인은 미래의 가치에 관한 여하한 어떤 보증에 가까운 그런 스테이트먼트 다 금지하는 식으로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일종의 사기성 거래는 앞으로 규제가 좀 더 심하게 강화되는 측면으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노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또 디파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디파이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가상자산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실제로 담보로 받고 또 빌려주고 이런 식의 가상자산 자체의 대차거래라든가 이런 기반으로 한 일종의 그 탈중앙화 관점에서의 가상자산의 파이낸싱 것도 이제 자동화된 그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그런 금융 형태라고 보통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동안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규제가 되지 않고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제 유효한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성 알고리즘인지 여부도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커져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에 있어서도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20%의 그 이익을 발생시켜서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회수하게 되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20%라고 하는 수익이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은 폰지 시스템, 새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이제 기존 자금에 관한 이자를 내주는 형태의 그런 폰지성 사기에 가까운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시장에서 널리 이제 그런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파이에 관한 규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든 해외에서든 이 디파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명확하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제 체계의 수립에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으로 이제 그 테라노스를 기반으로 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큰 시장의 규제 레짐의 변화에 관해서 인트로덕토리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지금 현재 규제의 앞으로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그 차근차근히 이제 실제 본론으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FATF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출발점이 바로 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라고 하는 원래는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자금의 소스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테러 자금이나 어떤 그 국가적 자금 세탁을 통한 그런 협박성 자금 뭐 이런 걸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자금 그런 본인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의 메커니즘 속에서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FATF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자금 세탁 이제 행동 기구고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 기구에서 만드는 식의 이렇게 발전시키는 규제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무조건 따라가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9년에 마약 범죄로 시작해서 조직 범죄, 테러 자금, 핵 확산 뭐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쭉 이제 규제의 포인트들이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금 세탁으로 넘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014년부터 21년까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런 그런 가상통화 사업자들이 이제 자금 세탁의 그런 것들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현재의 메커니즘이 이제 이행이 됐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근법이 도입이 돼서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일종의 특허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만들어서 신고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신고제로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 규제라든가 행위 규제라든가 진입 규제라든가 그런 규제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좀 간접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가상자산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경제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고 소유되고 이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피앗 커런시로 바뀌는 포인트들, 그 출입구들을 결국은 거래소가 일차로 될 텐데요. 그런 거래소의 그런 출입구들을 통제하고 거기서의 실명 확인과 이제 신원 확인, 자금색 용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어떤 그런 플로우들이 이제 현실적인 일반 그 피앗 커런시의 세계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자금 세탁으로 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규제 레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시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2016년부터 21년까지의 쭉 우리나라 정부가 해왔던 어떤 대책들이 쭉 발표된 대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2017년에 있었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ICO 금지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명확한 아젠다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제 ICO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기반의 발행이나 자금 조달 행위를 국내에서 금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사수신을 포함한 현행 법률로 사기나 이런 것들로 엄하게 의유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 정부 당국들이 전부 합동 TF에 들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상자산이 활용되거나 이제 그런 사업이 개입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금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가상자산의 어떤 빙하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조가 그 사이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없어진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현장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굉장히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명확한 법적 규제 법령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 그 사이에 약간씩 이제 약간 리키지가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서 비즈니스가 또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모든 외국한 송금이든 금융 규제든 또는 민영사 사건에 쓰는 간에 이런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통제하는 형식의 정부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가상자산 가치가 또 되게 출렁이게 되고, 여기서 가상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 또는 뭐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어떤 투자처로서의 가상자산의 시가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이 정도의 어떤 간접적인 통제와 정책으로는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에는 이제 특근법 자체를 개정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5개 거래소가 이제 실명계좌 연동을 해서 우리나라 5대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서 일종의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양성화 제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상자산 규제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린 코인 자체의 비즈니스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이거에 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코인이야 증권형 토큰 내지는 STO라고 부르는, 정확히는 시크릿 토큰인데요. 시크릿 토큰 오퍼링이 아니고 근데 편의상 STO라고 한번 부릅니다. 그런 증권형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같은 걸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관한 규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또 하나의 한 부분으로서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게 단순히 그런 규제 행정법만으로서 될 게 아니라 민영사 쪽에서도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좀 근본적인 기본법 영역에서 좀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특근법을 통한 실명계좌 규제를 통한 자금세탁 규제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또 많이 많았던 게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무 취급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건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개인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런 이효소득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 원래 2023년 이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무적으로 선거 처리되고 또 하다 보면은 이 표심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 유예가 논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2년 유예를 해서 2025년에 시행하는 식으로 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근법도 현재 특근법의 가상자산 사업자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제 복잡한 얘기로 이제 이런 가상자산을 상거래 수단으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또 하나의 컨텍스트가 또 있고, 또 그런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금융위가 2022년 7월에 이제 금융규제 혁신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장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새로운 정권의 초반부를 포함해가지고 신정부 하에서의 금융정책에서의 금융규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소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아젠다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국내 ICO 금지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가상자산 사업들이 전부 해외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세 가지 가상 디지털 기본법 제정, 이거는 혁신과 쪽에서 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을 이제 그런 금융 규제로 규율하는 프레임을 잡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증권 교육 체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형 토큰, 즉 일반적인 비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교수 체계 확립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혁신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뒤에 계속 다른 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보지만 결국 이건 자본시장과, 기존에 이제 증권을 업을 규제하던 자본시장과 쪽의 아젠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그동안 굉장히 엄하게 금지해왔던 것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은행가 쪽에서, 왜냐하면 은행과 지주회사, 금융지주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이제 방법론으로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먼저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해서 교체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는 미카라든가 해외 법치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를 따라갈 거라는 게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검역 영위할 걸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에 증권형 토큰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이제 이런 가상자산 시장과 이런 비즈니스를 양성화함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유효하게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관련된 오너십과 이니셔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율 체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또 엄한 규율 체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권역에서의 금융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르마를 타가지고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때 비로소 시장에 이제 부업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이런 정책적인 규제 체계하로 잘 편입될 수 있는 하나의 인터리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세부적인 요청 사항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이걸 가타부터 정부에서 이걸 잘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진 않아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8월 17일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향후에는 1, 2, 3, 4번에 관해서 이제 TF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범죄 대응 방안. 이건 법무부 소관이고요.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CBDC 과세 이슈. 이거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기관알이고, 세 번째 디지털 자산의 발행 유통시장 규율체계 금융기관알이고, 4번의 블록체인 산업진흥은 다른 기타 여러 일반적인 산업진흥 관련된 행정부서 과기부라든가 그런 쪽에 중기부라든가 그런 쪽에 관할로 네 가지 큰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시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8월 17일자 홈페이지에 이 디지털 자산 TF 관련된 앞으로 방향성에 관한 보도자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법제 예상이라고 해서 향후에 증권형 비증권을 나눠가지고 갈 거다. 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 것이다. 또 이제 새로운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 업무 보고 시에 유럽의 미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보완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큰 매조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증권형 토큰도 따로 뭐 아까 또 말씀드린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증권성 여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 자료 말고요. 곧 이 발표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발전 사항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그 이후에 이제 9월 6일에요. 9월 6일에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세미나 의견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 자료가 있는데 김갑래 연구원이라는 분의 이거를 큰 방향성을 상당히 힘을 주고 이 부분에 유효하게 좀 이거를 포커스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첨 자료를 보시면 그때 자본시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김연애 연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 유통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걸 하게 된다. 사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성 여부 판단하는 거는 가상자산하고 별 상관없는 뮤직하우를 통한 조각 투자 이슈에서 먼저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그대로 앞으로 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용례 같은 것들은 자세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증권형 토큰에 관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공시규제, 불공정거래율, 사업자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체계 안으로 포섭을 해야 되겠다. 발행 유통 체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전자증권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존의 체계 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를 해서 일종의 탈중화가 아닌 일부 집중화를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미러링 방식으로 하나의 규제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전자증권 제도로 포섭을 해서 제도적 기본을 마련을 하자 등등등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쭉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9월 6일자 보도자료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참고 얘기나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똑같이 이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 디지털 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제 발표는 동일하게 김감래 선임연구원님이 하시고요. 여러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 포함한 전문가분들께서 토론을 하시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이 이슈를 업데이트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게 굉장히 살아있는 현재 막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스피드가 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제 자료 슬라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조합 투자 그리고 뮤직하우 관심 있으신 분들 시장에서 뉴스 많이 보셨었을 텐데 뮤직하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료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권적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구매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측컨대는 이 저작권이라는 거의 기본 컨셉상 이거를 분할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법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아닌 그거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권리를 개념화해서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형태의 조각 투자 이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사실 이거는 사실 증권업 이슈가 있지 않느냐라고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해왔었는데 이게 워낙 비즈니스가 커지다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이제 이 부분을 양성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또 4월에부터는 이제 뮤직하우에 대한 이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명백히 증권성이 있는 그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점에 어떤 혁신성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처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요건들을 갖춰서 이제 그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양성화하겠다. 즉 이제 그런 발행 유통 플랫폼 분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라는 보도자를 먼저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는데요. 이거는 뮤직하우 자체만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준 건데요. 이제 투자계약 증권성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투자계약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치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 뮤직하우라든가 이거는 가상자산 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자의 퍼포먼스와 그들의 시장 확대와 비즈니스에 연동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의 이 가치가 증감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수록 증권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권성이 해당이 되면은 공시 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그런 규제가 다 적용이 되고 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자체도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이런 인허가들이 다 필요하고 다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샌드박스 그 앞에서 증권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부대적인 조건들에 좀 더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의 규제 틀로서 갈 거거든요. 혁신성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등등등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남의 거 따라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필요성, 일반적인 실물 자산과 사업화가 불가능해서 이런 식의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괜히 좀 투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 그다음에 비즈니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이런 약관 설명 부분부터 신탁 도산절연 이런 등등등 내용들을 전부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구조를 짜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샌드박스를 제한적으로 열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됐고 그래서 아마 보도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뮤직하우가 키움증권과 하나은행과 제휴해서 결국 그거를 양성화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도자를 보시면은 뮤직하우가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투자 가이드라인은 사실 가상자산 얘기는 아니었지만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약간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에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에 관한 증권성 여부 판단과 규제 체계는 이거를 따라가겠다는 게 거의 한 7, 80% 이상으로 거의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방문인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위믹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위메이드가 미르라고 하는 이제 게임에서 해외향 게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통되는 그런 P2E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 여부를 조사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고발이 이루어져가지고 금융위 쪽으로 이게 사실상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게임 비즈니스 자체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연동되고 가치가 상승될 수 있고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의 성격이 있는 증권형 코인이다라는 식의 챌린지가 있었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NFT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직 사실 NFT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규제와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런 거에 규제와 움직임에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NFT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이게 결국은 조각 투자에 가까워져 가지고 소액으로 NFT를 구매해서 실제 투자 유통하는 플랫폼 그런 투자 자산 형태로 가는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증권형 토큰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정말 실물 자산에 공하는 그냥 특정된 유효성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수비니어적인 성격이 있는 자산도 남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특근법이든 자금 세탁이든 뭐 이런 것들이 쭉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NFT라고 하는 걸 일률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NFT가 어떻게 발행되고 어떤 조건으로 발행돼서 이제 상용화돼서 유통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권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좀 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파이 역시 아직 디파이까지도 못 간다 이거죠. 모든 규제가 일단 1차적인 그 가상자산 발행과 비즈니스 유통시장 그거를 먼저 통제하고 그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상자산 세계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주고받고 빌려주고 스테이킹하고 이런 디파이 시장을 어떻게 또 규제할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규제 동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주로 행정 규제적인 금융 규제적인 부분들이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사실은 증권과 비증권을 나눈다. 그다음에 그거를 페이 유틸리티 토큰, 페이먼트 토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큰 규제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미카라고 하는 EU의 암호자산 시장 법률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미카 자체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하나의 유효한 프레임워크에 하는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시장 전문가를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형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아마 미카를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또 미카를 전반적으로 풀 번역을 하고 앞에 요약 번역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조사 자료를 하나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오늘 요약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풀 버전을 보고 싶으시면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책의 또 이제 풀 번역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미카는 이제 3월부터 준비가 돼서 이제 6월 30일에 EU 이사회 의회가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그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이제 이 경우는 결국 재정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발표하고 향후에 어떻게 공포되거나 시행될 거냐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자산을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증권형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이 별도의 증권형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증권형 토큰을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증권형 토큰은 이 법에서 다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것 규제는 기존의 EU의 그런 자본시장과 증권을 다루는 법역에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고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아예 누가 발행했는지도 모르고 현재 발행자라는 걸 특정하기 어려운 코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발행자라는 거를 공개하고 내가 이제 ICO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ICO에 먼저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에어드롭 나가는 유통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배포하는 형태의 백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코인으로서 증권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 토큰은 좀 더 간단한 모델의 버전이고 발행자가 특정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증거 토큰, 즉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은행이랑 은행에 준하는 허가받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CBDC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전자화폐 토큰이 이제 CBDC를 의미하는 화폐와 일대일 교환으로 발행되는 이 그런 국가의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 토큰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는 사실 오늘 크게 관심 가지실 거 없을 것 같고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은 뺀다. 금융수채 상품 지침으로 가서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발행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이미 시장에서 투자해서 활용되고 있지만 발행자가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자산은 일단 적용법에서 제외를 한다. 이건 제외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겠다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거는 마치 지금 거래소 규제하듯이 그런 것들이 유통되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에 개입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발행자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의 틀하고 꽤 안 바뀐다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NFT 같은 것도 일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전자화폐 토큰과 같이 굉장히 화폐적인 성격이 큰 거는 엄청나게 세게
인허가 규제와 행위 규제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유틸리티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서를 공시하면은 기본적으로 암호자산 발행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좀 최소화해서 비즈니스를 또 이제 좀 지원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그래픽 카드랑 전기를 써대니까 그 POW 채굴 방식의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모든 암호자산 채굴 활동을 텍소노미에 적용돼서 포함시켜서 향후에는 프루프 오브 워크가 아니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나 다른 방식의 어떤 채굴 방식을 좀 더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자산 주요 내용별로 이렇게 규제를 두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유틸리티 토큰일 텐데 결국 그 발행자는 이윤의 설립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에 여러 대국의 커뮤니케이션 영업행위 규제라든가 또 관계당과 통지공 백서 같은 거에 관한 여러 의무들, 그다음에 백서 자체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실하면은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는 일종의 그 기업 공개 유상 그런 형태의 최소한의 손해배상 조치 같은 근거 규정 같은 걸 넣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암호자산 서비스 업자, 즉 이제 사업자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가지고 암호자산 커스터디나 뭐 거래 플랫폼이나 환전 교환 투자자분들 마치 지금의 특근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포괄적인 그런 정의 조항이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라는 것을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에서도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 같이 발행자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과 커스터디를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암호자산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업자 규제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두고 불공정 규제를 둠으로써 사실상 증권회사에 유사한 규제를 둬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의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법에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추이 앞으로의 미입 활동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카는 이렇게 그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규제 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증권화 토큰이 아닌 코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자 규제, 행위 규제와 이제 코인 자체에 관한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비증권화 토큰에 관한, 그다음에 증권화 토큰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의 변화, 이 두 가지 큰 흐름으로서 앞으로 규제를 보시면서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송도영 변호사님의 토론과 또 다른 분의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예, 이준희 변호사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초과됐지만 내용이 워낙 유익하고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어서 제가 별도로 그렇게 노티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히려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아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혹은 그 전부터 생각했지만 아마 미카의 내용은 거의 우리나라에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 자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규제가 보통 EU에서 뭐 튀어나오면 대체적으로 그걸 수용하는 경향이 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환경상 그럴 거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제가 이제 한 달쯤 전에 메타버스 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가상자산 이야기는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여주시네요. 근데 이준희 변호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 책의 개정판을 이거 통과되면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빨리 책 낸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율촌에서 이준희 변호사님도 그렇고 뭐 가상자산법 제2회라는 책도 아마 최인석 변호사님 이렇게 내신 책도 있고 해서 많은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실 저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공부 영역이 있는데 제가 행정법을 이제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불뜨기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규제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환경과 우리 가상융합 경제라는 게 학제 간의 용광로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법학 내에서도 뭐 상법, 그다음에 행정법, 뭐 헌법 이런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뭐 학자로서도 챌린징하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참 제대로 된 법률가가 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송도영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발표가 길어서 아마 반가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밑에 송도영 변호사입니다. 전 제 시간 들여서라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구슬이 3마리라도 껴야 보배라는데 진짜 엄청난 양을 이 짧은 시간에 정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최근에 그 뭐 보도 자료나 그 최근 자료까지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 자료 6면의 그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그게 이제 테러나 사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백악관 발표가 3월달에 이제 행정명령을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죠. 거기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한 규제와 쌍을 이루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또 선도국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는데,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의견이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증권형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자증권법 같은 것들도 같이 다 이제 전반적인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구조로 갔을 때 뭐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실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실무로 가면 또 그 체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전자증권법 같은 경우는 뭐 전자증권 허가받은 등록기관에서도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게 있는데, 다른 회의에 가면 그 뭐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야 된다 뭐 등등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그러면 요이 땅 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사실 적용하기도 힘들고, KRX에서 거래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앞으로 지금 뭐 증권형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법을 적용한다라는 그냥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다 뭐 동의를 하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입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가상자산 기본법만으로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될지, 그 밖에 여러 그 금융 관련된 법들이 같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이준희 변호사님 잠깐 어떻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다시 저한테 공을 던지시다. 예,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자료에 잠깐 지나쳐간 것 같긴 한데, 실제 미카에서도 이제 그런 정식 자산으로서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면 그 미래 가치에 관한 여하한 어떤 개런티라든가 그런 보증을 금지하는 형태의 해외 규제 형태가 그 규제가 될 거라고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그게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백서의 부실 기재 바로 연결이 돼서 저 미카와 유사한 형태로 책임져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런 발행 공시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밀하게 좀 더 그런 탈법적인 코인이 그런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전자증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논의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일 모레 있을 발표 자료에서 발표하신 서울대 이정수 교수가 주로 이제 기본법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관한 발제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자료집을 좀 보면서 공부를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서 예탁원과 거래소나 이런 데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이제 각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의 그런 단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마 혁신금융 서비스 같은 거 좀 또 업무적으로 해보셨겠지만, 최근에 그런 STO라고 하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고 하는 형태의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런 혁신금융 서비스 총 4개 정도 있는데, 3개는 금융위 샌드박스였고 하나는 부산특구 저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까사코리아를 포함한 블루센트 블록이나 그런 사업 모델 자체가 상당히 간단한 형태의 사실 소액 투자 컨셉의 토큰 유통 체계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냐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탁원이든 뭐 금투협회든 간에 사실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거래 플랫폼으로 이거를 양성화해서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 대체 거래, 기사 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대체거래소, ATS라고 하는 대체거래소 자체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상용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협회장께서 거기다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얹겠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하셨었고, 또 그거가 오전된 오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전후로 해서 증권사 7개가 각 통합해서 자기들의 통합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오보라고 밝혀져서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미 금융투자 업계 자체에서 이거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논의와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종의 그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기관별 그런 노력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큰 방향성 하에서의 그런 제도적인 자본시장법 체계 자체가 조금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되는 화면도 같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시간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나 해서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질문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발표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마디만 사회자로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은 기존에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었고 또 교수하면서 가족 법제대응 개선회원에서 많이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사업 비즈니스 영역에서 많이 듣는 불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규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이라고 해서 규제가 완전히 없는 그런 프리한 나라가 있느냐 하면 그런 나라는 없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금융 관련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각자의 고유의 규율 체계가 꽤나 빽빽하게 복잡하게 많이 이미 정비가 되거나 혹은 관심 있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지, 뭐 우리나라만 유독 뭐 유달리 이렇게 특이하게 뭐 어떤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좀 잘못된 규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좋은데 막연히 우리나라만 뭐 이상한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뭐 유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냐, 그럼 미국이라 해서 또 완전히 또 프리하냐 하면 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가상자산 규제 동향 같은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규제법을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비즈니스계에서는 자꾸 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우리 맨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그게 너무 보편화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하면 어용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고, 이 규제라는 게 되게 큰 틀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소중한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발표자로
참 모시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원래 이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의 특징이 이게 분과위원장이 뭐가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보장 책임을 져야 되는 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발표는 항상 분과위원장이 하는 그런 좀 관행인데 관행 같은 게 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화면 공유 드렸는데 송 변호사님 혹시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와 자율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저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또 제가 몇 가지 포럼과 이런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송도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오늘 토론자이신 김태호 교수님도 그렇고 같이 저랑 공동 연구를 수행하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토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어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자료는 100여 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0분 정도에 다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딱 필요한 내용만 좀 하는데 여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 여기 디지털 시장 잠깐만요. 디지털 시장과 자율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됐나? 메타버스와 자율 규제인데 메타버스 분야별 예, 이게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메타버스 분야별 자율 규제인데 예, 이게 8장의 제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뒤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분야별로 어떤 자율 규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핵심이고요. 앞에는 그에 대한 이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율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자율 규제라는 말이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율 규제라고 하지만 일본은 자주 규제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보통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private interest government 이런 표현도 내용적으로는 자율 규제의 내용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로는 오토레글라멘타시옹 이런 표현이 있고 독일어로는 셀프스레굴리오룽이라는 발음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의 자율 규제, 그러니까 자율 규제를 민간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대응 개념은 국가 규제나 정부 규제가 되고요. 이것이 사적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응 개념은 공적 규제나 행정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성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적 규제, 경성 규제가 이제 대응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자율 규제는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견해가 매우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율 규제는 정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 규제라는 말 자체가 여기 셀프 레귤레이션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셀프냐, 뭐가 레귤레이션이냐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면 셀프가 무엇이 셀프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규제라는 것도 매우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는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공익 목적으로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징표는 공익입니다. 근데 공익이 뭐냐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 무엇이냐를 정의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를 정의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자율자가 붙어 있으니 더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율규제에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걸 소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율규제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EU에서는 EU IIA에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2005년에 정의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규제는 탈규제, 무규제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도 조금 미묘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규제, 무규제가 공적 규제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개념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자율규제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요, 어떤 집단이 모여서 스스로의 룰을 만드는 것을 다 자율규제다 이렇게 넓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구별이 어려운 게 자율규제와 사적자치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사적 자치도 전부 다 자율 규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곤란하다. 규제라는 이름을 쓸 때는 최소한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전제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사견이고요. 그러면 공익 목적이 뭐냐? 근데 공익이란 것은 결국 일반 이익이거든요. 제너럴 인터리스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익은 프라이빗 인터리스트고. 그러면 제너럴 인터리스트에 관한 것, 최소한 그러니까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게 목적으로 추구될 때 그거를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지, 공익성과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은 그냥 사적 자체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집단적인 규율이더라도. 다만 이 개념은 매우 상대적이어서 정당한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집단적인 이익도 점점 공익과 공공에 가까워지는 측면은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율규제와 사적 자치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규제, 무규제라는 게 이게 거기서 말하는 공적 규제, 정부 규제가 어떠한 공익성, 공공성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발적 자율 규제하고 구별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서 여기까지는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저는 자율 규제와 사적 자치를 구별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 공적 권한의 행사는 저는 자율 규제에서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저는 자율 규제에서는 필수적인 개념 쟁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게 공익의 개념을 너무 좁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반대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익의 집합도 그것이 일반 이익이라면 공익에 포섭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적 단체의 자발적 규율도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자율 규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견해에서 이 사적 단체의 규율, 순수한 사적 단체의 규율은 자율 규제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 자율 규제로 그것이 공익 목적이 달성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율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과 전혀 무관하면, 혹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자율 규제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적 자치로 부르는 것이 맞겠다. 이 정도의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서술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율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율규범이라든가 혹은 자율규제 기준, 자율규약, 어떤 표현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게 자율규제에서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율규범을 제정하지 않는데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넓게 보면 자율이라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의 자율도 자율이라서 자율규범을 제정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아주 제한된 자율규제지만 자율규제, 특히 이제 공동규제의 유형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법에서도 청소년보호법 11조 1항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자율규범의 제정하고 상관이 없는 사전검토 문의, 청유물에 대한 청유물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입법자가 자율규제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규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율규제라는 것이 이 개념 우리 실정법 상에 쓰고 있는 자율규제는 어쨌거나 자율규범의 제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제한성이 있는, 자율규제라고 보긴 보겠지만 그러나 자율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범을 제정하지 못하는 자율규제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자율규범을 제정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처럼 집행 단계의 어떤 자율 규범만을 제정하는 것, 지금 개보유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같은 케이스인데 그것도 역시 제한된 자율성이고, 규제 체계,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자율 규범으로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규범의 특수성은 연성적이다라는 것이어서 뭐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율규제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중세의 길드라든가 북유럽의 한자동맹 같은 걸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성과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자율규제보다는 사적 자치입니다. 근데 중세의 길드나 북유럽의 한자동맹은 공익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국가주권과 중앙집권이 확립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당국에 해야 할 그런 공적 기능을 길드나 한자동맹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규율을 자율규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카마나 자 같은 그런 조직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일본의 어떤 전시경제를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개발 독재 시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정부가 중복 투자를 회피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카르텔을 권장하고 그래서 사업 분야별로 통제회를 만들어서 통제하면서 지금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다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율규제는 보호적 자율규제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자율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규제가 잘못 활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각종 담합, 리베이트, 재판가 유지, 뭐 이런 공정거래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는 그런 자율규제가 되고 이들의 어떤 진입장벽이 되고 그런 보호주의가 되는 그런 자율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시사할 점은 자율규제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적합한 영역이 있다. 아무 데서나 다 자율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시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뭐 했냐? 일본에서는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했고 이러한 행정 지도를만 하면서 정부의 책임성은 점점 약화되는 그런 나쁜 현상도 발생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자율규제라는 개념은 아마 80년대에 등장을 한 것 같고 다만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2000년대에 인터넷 발전이 자율규제에 대한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넷, 특히 표현물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율규제 유형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줄리아 블랙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맨데이티드 자율규제인데 이거는 명령적 자율규제 혹은 위임적 자율규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반드시 required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자율규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협이 하는 자율규제 같은 경우가 반드시 자율규제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자율규제 자체를 명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자율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자율규제를 하려면 권한이 당연히 위임이 돼야 되니까 위임적 자율규제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자율성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섹션드 자율규제는 여기서 섹션이 제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규범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행하는 그래서 승인적 자율규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얼스트 자율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자율규제. 그래서 국가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심리적 강제를 하는 형태의 자율규제.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하적 자율규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 강제적 자율규제라고 번역하면 마치 자율규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오인될 수가 있어서 그건 아니다. 일단은 하되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입한다. 그래서 명령적 자율규제에 비하면 자율성이 오히려 더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강제적 자율규제라고 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인데요. 다만 유의할 것은 줄리아 블랙이 이 유형론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구별 기준이고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자율규제는 여러 가지 유형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에 우리나라의 자율규제를 모두 다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게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도구이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크게 자발적 자율규제와 그다음에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 이렇게 일단 대별을 하려고 하고요.
자발적 자율 규제는 말 그대로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공적 권한을 어떤 그 민간 스스로가 행하면서 공적 규제가 들어오려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으로 자율규제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자발적 자율규제 모델이 공익성 공공성을 민간 스스로 달성하려고 했던 모델이고 이것은 미국의 역사 자체가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것이 이 나라의 역사이고 그래서 연방의 또 개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어떤 공적 권한을 통해서 개입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공적 권한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막아낸 그런 방어적인 측면에서 자율규제가 발전을 했으니 자발적 자율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1920년대 영화 제작 강령 헤이즈 코드라든가 60년대에 나온 MPAA의 등급 분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에도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오버사이트 보드 이런 모델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자발적 자율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율 규제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독일의 규제된 자율 규제하고 영국의 공동 규제는 비슷한 컨셉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결국은 국가가 큰 틀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이제 독일이나 특히 프랑스의 개념에서는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된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라는 관점에서 후견주의, 그 국가의 공익성에 대한 후견주의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자율규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자율규제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 자율규제는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공동규제만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공동규제가 국가가 무조건 많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델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여기 그 원칙 중심의 규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여기 그래서 국가는 규제 원칙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율형 공동규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 지시형 공동규제를 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공동규제를 명령 지시형이 원칙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공동규제는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가 큰 틀을 형성한다는 해서 민관 협력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국가가 공익에 대한 최후의 보루, 공익 수호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율형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정 광고 자율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형 공동규제의 모델로 볼 수 있고 게임물의 등급 분류는 꽤나 복잡한 이슈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게임이나 영등이가 완전한 자율규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위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등급 분류는 사적 자체의 영역이 아니고 그 등급 분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러면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영등이나 게임이가 그 기구도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니 이들이 거의 행정기관에 준하는 최소한 공무수탁 사이는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율규제라고 부르기도 되게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GCRB에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이가 GCRB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정도의 제한적 자율규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지정해서 자율규제라는 이런 제한적인 자율성만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러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게임이가 정해진 등급 분류 기준을 협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범을 자기가 스스로 창설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평가 심의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융자율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령지시형 공동규제의 대표적인 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투협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개입을 많이 하고 그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순수한 이제 자발적 자율규제가 있는데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법의 근거가 없으면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제 소관 부처가 있어야 또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법의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이제 그걸 완전히 자발적 자율규제로 볼 수 없으니 공동규제로 분류하더라도
그거는 자율형 공동규제이기 때문에 큰 구별의 실익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자율형 공동규제 모델이 조금은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 자율 규약에 대해서는 표광법에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써놨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표광법에 있는 이런 표시 광고의 자율 규약에 대해서 공정위에 대해서 자율 규약 뭐 심사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자율심의 기구를 신고하고 이런 제도들은 지금의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가 생기고 나서 한참 후에 생긴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서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대해서 공정위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표광법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광고 자율은 이루어져 왔다라는 점, 그래서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자율규제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법적 규제의 집행 단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규범을 개보위 같은 경우 자율규약을 체결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개보법의 집행 단계에 제한된 형태의 자율규약이어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자율규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보법상의 이런 자율규제들은 원래는 개보법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집행 단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이고 그럼 민간 입장에서 사실 협조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법이 적용되면 적용되고 뭐 제재를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근데 거기에 협조를 구하는 형태니까 구하려면 뭔가 당근을 줘야 돼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규제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뭐 좀 더 늘리자는 논의가 있고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인센티브가 없어서 거의 사장된 그런 제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잘 넓게 보면 자율을 넓게 보면 이것도 자율규제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자율규제의 본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규제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자단체나 협회나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개별적, 집단적 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생략하고요. 자율규제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행동강령 제정하고 표준약관도 제정하고 등급 분류도 하고 컴플레인트 시스템도 하고 분쟁 조정도 하고 뭐 인터넷 한라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고요. 자율규제 기능은 다 아시죠. 뭐 공적 규제가 잘 안 되니까 자율규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과다한 규제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제 비용이 과다해서 민간의 것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자율규제가 규제 비용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자율규제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네 자율규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규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게 규제 비용,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법에 있는 그 보조금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율규제를 하려고 보면요, 꽤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사업자 단체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기량작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법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협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위하적 자율규제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이거를 통해서 자율규제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자율규제를 먼저 시행하면 그것이 나중에 법적 규제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성규범이 법률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가상자산 얘기 나왔지만 미카안이 나왔는데 국내 업체들이 미리 자율규제를 하면 나중에 미카안이 국내외 바탕으로 그게 국내에 도입이 될 때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법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이 곧 도입이 예상되더라도 그 내용을 자율규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자, 자율규제 기능과 한계는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알려진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릴 건데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자율규제가 잘못 활용되면은요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 언니 사건이라든가 로톡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테고요. 또 하나는 정부 규제가 우회되거나 남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로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을 자율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나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를 뭐 법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이거 위헌 논란이 되게 큰데
지금 보면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뭐 수수료를 지정이나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델이다. 그거는 법으로 안 되는 거를 그 사업자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니까 정부 권한의 우회 남용이고 저는 그것을 장식적 자율규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의 책임성, 아까 일본의 모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나 그런 규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민간이 만든 거야. 나한테 묻지 마. 근데 그렇다면 민간이 그거를 완전히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정부가 뒤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상황이 되겠죠. 자, 자율규제의 유효 조건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정리해 놓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가변성, 역동성, 포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자율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분명히 많은데 다만 그 분야별로 자율규제의 적용 강도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방법론 측면에서 저는 뭐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율규제도 규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에 먼저 확인, 그러니까 공익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가라는 점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자율규제조차 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적 자치에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율규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규제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 대놓고 자율규제를 무조건 하라. 뭐 이게 국정과제니까 자율규제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경쟁법의 시장 독점,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시장 독점 이쪽 분야는 자율규제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 일본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업자들의 담합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적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적합한 자율규제 방식을 영역에 맞게 선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규제의 경우에도 가급적 자율형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정부 시민사회 신뢰도 필요하고요. 자율규제를 행하려는 민간도 노력해야 되고요. 역차별 방지하는 이게 자율규제를 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우리 확률형 아이템 규제만 해도 중국 사업자들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 지속의 자율규제가 그 중국 사업자들의 미참여와 미준수로 인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당연한 것들을 안 하니까. 또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글로벌 표준에 안 맞으니까 참여하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의 방법론은 결국은 이제 자율규제가 실패하면 대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법적 규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차적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 분야별로 보면 첫 번째로 기획 제작의 기술 분야는 사실 자율규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경쟁에 맡겨도 되는 영역들이 많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재산 분야도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면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개방적이고 참여형인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FT가 그렇죠. 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모범 사례도 제시하고 NFT 거래에서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안내하고 소개하고 이런 형태의 자율규제를 법을 기다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를 감시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표현물은 본래 자율규제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동규제 또는 자발적 자율규제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메타버스 자체의 게임이냐 아니냐 이슈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부득이하게 게임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별하는 그런 형태의 자율규제가 좀 필요하고 이거는 정부의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 이제 규제 권한의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도 자율규제지만 정부도 좀 백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래서 그 게임 기반과 빅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를 좀 식별하고 그를 주된 목적이 오락인지 여부와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통해서 좀 구별을 하고 그러면 빅게임 메타버스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뭐 스스로 유형 분류, 연령 등급 표시 그다음에 콘텐츠의 어떤 윤리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플랫폼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것. 그래서 게임으로 규율하지 않아도 충분한 규율은 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규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런 콘텐츠 영역은 집단적 자율 규제도 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마다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 자율 규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의 경우에는 사실은 게임 산업법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좀 제한적입니다. 아까 뭐 GUCC 같은 모델이 제한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게 여전히 실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자율 규제를 위한 조치들을 하면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게임 산업법의 규제가 강하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나 P2E 게임이 이제 크게 논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게임 머니 아이템의 환전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인데 이거를 게임 산업법을 있는 현 상태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 자율규제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게임가 얼마 전에도 32건의 P2E 게임을 전부 등급 분류 취소를 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율규제의 여지는 없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준다면 자율규제를 통해서 그 어떤 환전 금지로 인한 사행성 부분을 해소해 가는 그런 공동규제 모델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정보 보호도 아까 말씀드린 자율준수 프로그램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뭘 이렇게 할 건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서 현재 자율규약을 체결해서 집행 단계에 제한적인 자율규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능한 것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내용이 나와서 현행법제 공백이 발생하면 개보법 개정 이전에 자발적 자율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신 선주원 교수님의 견해를 제가 여기 옮겨 적은 것이고요. 자, 디지털 재화 서비스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토론자이신 김태호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가 필요한 분야 또는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만 메타버스 고유의 속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자율규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C2C 거래에서 크리에이터 규율, 확률형 아이템, 환불 정책, 정산 정책, 분쟁 교정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자율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자율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온라인 쇼핑협회 콜사에서 하고 있는 모델들을 주로 이제 분쟁 해방, 분쟁 해결,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측면의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거래에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서 조금 모델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쟁 해결은 원래 개별 사업자 단위로 하지만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한 자율 규제도 분쟁 해결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가상자산 거래는 이제 우리 앞선 발표에서 잘 들었지만 이것은 법적 규제가 좀 기본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율 규제를 해서 안 될 건 아닌데 자율 규제에만 맡겨가지고는 잘 안 되는 영역이라서 하더라도 명령 지시형 공동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투협 자율 규제라도 자율 규제를 하더라도 금투협 같은 모델이 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법의 근거도 없고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미칸이 이미 나왔고 해외의 규제 동향 그다음에 우리 이준희 변호사님께도 설명해 주신 그런 규제 원칙들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기 전이라도 미리 자율 규제를 하면 나쁠 것은 없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장시간 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한 30분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김태호 교수님의 토론 혹은 코멘트 듣고자 합니다. 네, 창원대학교 김태호입니다. 이승민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자율규제에 대한 빠짐없는 내용도 소개해 주시고, 또 분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핵심적인 요소를 위주로 소개해 주셔서 항상 뭐 들을 때마다 더 새롭고 또 깊이 있는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어떤 뭐 궁금한 점을 여쭙기보다는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자율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뭐 행정법과 헌법 학자들의 그 학회인 공법학회 모임에서 요즘 연구를 뭘 좀 하냐라는 질문을 좀 받고 자율규제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어떤 학자분께서 자율규제 할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뭐 법학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아까 이승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율규제의 어떤 체계상 결국 어떤 타인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룰을 만들고 또 그 룰에 대한 해석과 적용, 그다음에 제재까지 하는 그런 완결된 체계가 사업자나 어떤 뭐 단체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될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 그런 자율규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그 대중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정부 규제를 대체할 만큼의 어떤 신뢰를 보여줬다라고 실증이 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율규제 논의가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정부 규제보다는 가급적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일단은 좀 규제의 어떤 초창기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자율규제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신뢰의 문제는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발제 중에 나왔던 그 쥐속이라는 게임 분야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자율 규제에 대해서 뭐 이승민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뭐 순수하게 갑자기 정말 사업자 단체라든지 또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타난 그런 자율규제 모형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규제의 위협이 항상 있는 상황,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외부인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규제라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도 이제 도입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대표적으로 특히 쥐속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왔던 규제인데 다만 이제 그 과정과 경과를 보면 어떤 이 정부 규제의 위협과의 어떤 아까 말했던 기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지 발전되어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쥐속과 같은 자율 규제 그리고 오랫동안 나름 순수한 어떤 유형의 자율 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또 자가 발전을 해왔던 그런 어떤 자율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그 시스템에 정착하고 좀 더 발전하고 가급적이면 정부 규제의 틀이 아닌 자율 규제가 제일 잘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냐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항상 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기 너무 쉬운데 사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규제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은 있고 그 비판에 따라서 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도 실패도 있고 또 결함도 있고 또 문제도 이제 많이 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 규제에 대해서만 너무 박하게 한 번 실수하고 3번 결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시스템 전체의 어떤 부정을 할 정도의 비난과 어떤 정부 규제의 전환 필요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자유 규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와 좀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조금은 좀 기다려주면서 관대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자유 규제를 논의할 때 또는 어떤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논의를 할 때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규제의 틀에 자꾸 비추어서 지금 현재 규제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판단하곤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개념을 쉽게 인정을 하고 그 해당 분야에 원래 적용되었던 규제들을 쉽게 적용하려는 그런 어떤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도 이게 뭐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주해서 뭐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체계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이제 꽤 있는데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신산업 서비스 분야의 어떤 문제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법 질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좀 새롭고 복잡한 어떤 논의의 전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서 우리가 개념을 그대로 기존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포섭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개념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체계라든지 규제 내용들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를 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메타버스의 자유규제 부분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재화 서비스 거래 관련된 자유규제 부분들을 좀 연구를 했었었는데 뭐 이게 꼭 그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 한국 홈쇼핑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유규제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자유규제가 원래는 이제 어떤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룰을 새롭게 세팅하고 그 룰을 이제 해석 적용하는 그 완결된 체계로 운영되는 게 원래적 의미의 자유규제이겠지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른 기존의 법률이나 또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을 때 자유규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사업자들로 하여금 다른 규제의 어떤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방식의 어떤 자유규제를 통해서 나름 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들을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뭔가 새롭게 규범을 만들기 어려운 단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제들을 식별해낸 다음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전에 어떤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법 소지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창기 단계의 어떤 그런 자유규제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우 교수님 상세한 코멘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지 않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신뢰도 부족하고 지속 모델의 경우에도 뭐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장 몇 년을 못 기다리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율규제를 이렇게 막 국정과제로까지 내세우고 가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은 좀 아니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직 시민사회가 그걸 따라올 수 없는데 정부가 자율규제를 자꾸 그렇게 선도해버리면
이게 진짜 자율규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어야 될 것인데 지금 너무 정부기관들이 급작스럽게 좀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 이제 또 반면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메타버스 분야는 그나마 자율규제할 것들이 좀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 위주로 조금 가상융합 경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법적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기 좀 곤란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더라도 먼저 이제 자율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이제 있어서 그나마 좀 자율규제가 적합한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는 불신에 기반한 체계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항상 중시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판사가 규문주의잖아요. 뭐 당사자를 신문에서 얻는 그런 당사자 신문은 가장 보충적인 방법이고, 증인도 근데 많이 믿지는 않고 주로 문서, 서증을 제일 이제 위주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미국은 좀 그것부터가 일단 다르죠.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극 추궁하고 신문에서 그 허점과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신문 기법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는 당사자는 일단 쟤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건데, 자율규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왕권과 연방국가의 개입을 특히 더 싫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차원이라서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다만 이제 스멀스멀 또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율규제가 적합하고 불가피한 영역,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인터넷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규제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좀 축적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모든 분야에서 다 자율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율규제 오해를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칫하면은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염증을 내고 자율규제란 말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부처에서 우리 부처 뭐 이렇게 자율규제 할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처는 사실 자율규제를 할 게 없는 부처예요. 근데 하도 이게 국정과제로 하고 또 누가 몇 건 했다 막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막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건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안쓰럽죠. 이 규제라는 게 그렇게 양적으로 뭐 몇 건 완화했네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규제의 품질이 중요한 건데, 규제의 품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자율규제 건수 몇 건 달성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적 자율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율규제 하기 싫은데 막 자율규제 하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자율만 줘놓고 건수만 늘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표광법 같은 경우 공정위 표광법 보여주는데, 공정위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율규제를 자꾸 건수 양적 위주로 가면, 뭐 공정위가 예를 들어서 뭐 표광법을 가지고 그 각종 광고자율 심의기구 단체들한테 니들 우리한테 다 자율규약 신고하고 심의기구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 반, 우려 반, 이런 걱정 반, 우려 반이면 다 걱정이네요.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아직까지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송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준희 변호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네, 송도영 변호사님도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뭐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만나 뵙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법제도 분과는 맨 마지막 세션에 이제 그동안의 발표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교차 크로스된 그런 패널 토론 형식으로 한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4차까지 진행을 해서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3차여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혹시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1회 첫 번째 범죄도구가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